안녕하세요. 역사강사 이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11월의 독립운동가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되겠습니다. 김원봉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 일본이 내걸었던 현상금이 가장 높은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이 현상금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당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우리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김원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봉은 의열단이라는 무장투쟁단체를 이끌었고 조선의용대라는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열단이 1919년 11월 10일에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독립운동가로 김원봉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김원봉 하면요, 광복 이후의 행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 서운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광복 이후에 남한으로 처음에 오시기는 했는데 나중에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으며 6.25 전쟁 때에는 북한 군으로서 또 참전을 했던 그런 행적으로 인해 독립운동가 서운을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중간중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김원봉의 독립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삶과 독립운동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898년 경남 밀양 출신이신데요. 이 경남 밀양에 그 친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의열단을 처음에 창립할 때 13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13명 중에 5명이 경남 밀양 이 동네 선후배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전개를 해 나가고,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윤세주라는 인물입니다. 윤세주라는 인물은 김원봉의 집과 딱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대요.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윤세주가 김원봉보다 3살 어린데 함께 독립운동을 쭉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의 이제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는 인물로 고모부였던 황상규라는 인물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황상규는 대한광복회의 주축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김원봉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김원봉의 호, 약산이라는 이 호도 이 고모부 황상규가 지어준 그런 호였습니다. 자, 김원봉은요, 이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 중에서도 무장투쟁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여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뭐 군사에 대한 학문도 배우고 폭탄 제조 기술까지도 익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중퇴를 하고 만주에서 1919년 11월에 22살 나이 때 이 의열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의열단의 첫 단장은 김원봉이 아니고요, 고모부 황상규였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단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의열단이라는 이름은요, 정의의 의, 그 다음에 맹렬함의 열을 따서 의열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조선 총독과 그 이하 고관들, 그 다음에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 그 다음에 밀정들, 친일파들을 처단하겠다라는 목표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조선 총독부, 그 다음에 일제 경찰서들, 뭐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들 파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1919년 의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1920년에 좀 사고가 생깁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를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일제 경찰에게 발각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윤세주가 체포가 되고요, 고모부 황상규도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상규가 의열단의 단장, 우리가 이 의열단에서 처음에 단장을 의백이라고 하는데, 당시 의열단 의백이었던 황상규까지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920년에 김원봉이 23살 나이로 의열단의 새 의백, 새 단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의열단이 새 단장, 김원봉 체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의열단은요,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의 선언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원들이 암기를 하고 다녔고요, 의열단의 이념 또 철학으로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원봉의 지휘 아래 이제 의열단이 아주 가열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박재혁, 최수봉, 뭐 김상욱, 김익상, 오성윤, 나석주, 뭐 김지섭 등등의 인물들이
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뭐 경찰서들을 폭파하기도 하고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일본 주요 인사를 저격하기도 하는 등 가열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수록 의열단원들이 많이 체포되고 의열단원들이 점점 처형당할수록 일본은 김원봉과 의열단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김원봉의 현상금은 날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통쾌함을 느끼고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의열단이요, 192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활동이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 일제의 탄압이,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세력들 안에서 이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밀정의 개입이 있습니다. 일본이 감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밀정이 들어와서 의열단에게 악영향을 주는 일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자금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활동이 조금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른 김원봉의 모습을 또 보면요, 김원봉은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파 민족주의 계열, 좌파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게 김원봉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은 좌우 구분하지 않고 독립운동이라면 모두와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었고, 본인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김원봉 같은 경우는 1925년에 동아일보에 좌파 사회주의 계열, 우파 민족주의 계열 손잡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요, 중국 관내에서 중국 국민당이 만들었던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이 황푸군관학교는요, 중국 국민당이 만든 학교였어요. 그러면 자, 중국 국민당이 어떤 당이냐? 중국 내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이에요. 근데 김원봉이 이 국민당이 만든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군관학교를 나오면서는요, 중국 국민혁명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중국 혁명군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요, 당시 군벌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군벌 세력들이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벌들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원이요, 당시 공산당과 손을 잡아요. 자, 순원은 중국 내 우파 민족주의 세력인데 공산당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국공합작이라는 건데 1차 국공합작이 1924년이었어요. 자, 순원은요, 이렇게 국공합작까지 이루어 놓고 죽었습니다. 이 뒤를 이어간 게 국민당의 장제스고요. 장제스가 공산당과 손잡고 국민혁명이라는 걸 해요. 이게 군벌 타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혁명이라고 해서 국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공산당과 손잡고 한 겁니다. 여기에 김원봉이 참여를 한 거예요. 김원봉의 의열 단원들이 여기에 함께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는 공산당 세력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러다가 일이 터져요. 장제스가요, 국벌을 하다가 공산당을 내치거든요. 국공합작을 깨버려요. 자기 혼자 다 이제 하려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을 탄압을 하게 되고요. 공산당도 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한테 저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열단이 공산당 편들어서 국민당에게 대들다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원들이 많이 죽어요. 김원봉과 윤세주 등은 이제 죽진 않았는데, 아무튼 의열단이 이때 와해가 됩니다. 20년대 후반, 27년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김원봉은요, 황푸군관학교 국민혁명군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에서 장제스와 사실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좌우 모두 활용을 하고 손잡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의열단이 무너지고 나서는요, 김원봉은요,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 의열단을 이렇게 이용했다, 그래서 의열단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김원봉은 이때부터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후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요, 김원봉은요, 중국 안에 이 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운동가의 좌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계열, 우파 민족주의 계열 손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든 정당이 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1935년에 출범을 하는데요, 이 민족혁명당은요, 사회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우파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조소왕, 지청천, 신익희, 김규식 등 이런 우파 인사들과 함께 손잡고 출범한 게 민족혁명당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원봉은요,
임시정부도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좌우 연합을 위해서 임시정부도 해체하고 새로 뭉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민족혁명당이었건만 우파 인사들이 얼마 안 가서 다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혁명당은요, 좌파 계열의 운동가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당 명칭도 이후 조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민족혁명당 앞에 조선자를 붙여서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이름을 개칭을 하게 되지요. 1938년에는요, 중국 우한에서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라는 독립군 부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80여 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 숫자는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군 부대를 만들 때 도와준 게 중국의 장제스였습니다. 자, 중국의 장제스는요, 중국의 국민당을 이끄는 중국 내 우파 민족주의 계열 인물이에요. 중국의 리더인데, 그런데 이 우파 장제스가 김원봉을 밀어주고 조선의용대 건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는요, 상당수가 사회주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일부 민족주의 청년들도 가담이 돼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함께 뭉친 상황이었는데, 장제스도 그 상황을 알아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 많음을 알면서도 김원봉과의 친분, 그 다음에 당시 장제스도 다시 공산당과 2차 국공합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과 싸우려고 공산당하고 다시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공산당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지만 조선의용대를 장제스가 적극 지지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의용대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선의용대의 이 사회주의자들은 왜 장제스의 도움을 받느냐라며 김원봉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장제스는 반공주의자고 과거 공산당을 탄압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장제스의 지원을 받는 김원봉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안에서 장제스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그런 그 요청도 있었고, 심지어 장제스를 암살하자라는 요구까지 김원봉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원봉의 입장은 우리의 조선의용대가 지금 계급투쟁하는 거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것 아니냐.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제스를 이용해야 된다. 장제스의 도움으로 독립운동, 일본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장제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당시 조선의용대는요, 장제스의 자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선의용대 안에 사회주의자들이 불만은 있지만 일단 그래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일본군이 우한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퇴각을 하는데 네 팀으로 나누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팀 중에 김원봉은 본대 한 팀을 이끌고 충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본대가 당시 94명쯤 됐다라고 하는데 충칭으로 퇴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세 팀이 김원봉을 따라오지 않고요, 화북지방으로 올라가서 예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예난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었는데 글로 가버린 거예요. 김원봉을 떠나버린 겁니다. 김원봉은 상심이 컸겠죠. 이 화북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 대원들은요, 훗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또 이름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충칭에 90여 명을 데리고 애매하게 있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 중간에 1940년에 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장제스는요, 이 한국광복군을 또 지원을 하는데, 이때 장제스가 김원봉에게 그 남은 조선의용대 대원들 데리고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라라고 좀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김원봉이 남은 조선의용대 인원들을 데리고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가 합쳐지고요. 이때부터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원봉을 가슴 아프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은 청년 시절부터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던 고향 후배 윤세주가 이때 김원봉을 떠나서요, 화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쪽으로 합류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김원봉은 그래서 상심이 컸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독립운동을 이제 임시정부와 함께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립운동 이야기였고요. 광복 후의 행적을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광복 후에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한 안에서 여운형과 연계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있던 그 시절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에서 좌파들과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유의 총파업 사건이 있는데 이 총파업의 배후 인물로 이 김원봉이 지목이 돼가지고 당시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데 이 체포한 경찰이 노덕술이라는 친일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자, 당시는 미군정 시기이기 때문에 노덕술은 미군정청 경찰이었는데 과거 친일 경찰입니다. 이 친일 경찰이 광복된 한국 땅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잡아다가 따귀를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 빨갱이 두목이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10여일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는 났는데 김원봉이 함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외놈들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중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외놈들과 싸울 때에도 이런 수모를 겪은 적이 없는데 광복 이후에 이 땅에서 친일 경찰한테 이런 수모를 겪다니, 이렇게 수갑을 차다니 이게 웬 말인가라고 하며 한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1948년 4월에 남북회담이 전개가 되어 남북지도자 대표 연석회의가 전개가 되는데 이건 분단을 막아보려고 김구가 추진했던 회의인데 김원봉도 이때 회의 참여차 함께 북한으로 갔다가 일행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김원봉이 물론 6.25 전쟁을 반대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쨌든 전쟁은 벌어졌고 북한군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1958년 결국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합니다. 수용소에 끌려갔었고 수용소에서 자결했다라고 전해지는데 김원봉만 죽은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 모두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최고의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이 광복 이후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어느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고의 독립운동가였으나 분단 이후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더 어려운 비극을 맞이했었던 김원봉의 삶을 오늘 살펴봤습니다.